지금부터 디카시의 정체성과 미래에 관하여 제2회 디카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비드-19 팬데믹 장기화로 올해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 학술 심포지엄은 한국 디카시인협회가 주최합니다. 저는 한국 디카시인협회 집행위원장 최광임 시인입니다. 심포지엄 순서는 한국 디카시인협회 김종회 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제1발표 오민석 교수와 제2발표 구무룡 교수 두 분께서 해주십니다. 제1토론은 우대식 시인과 최정란 시인 두 분께서 하시고 제2토론은 박혜람 시인과 오홍진 평론가 두 분이 하십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은 한국 디카시 연구소 이상옥 대표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종회 한국 디카시인협회 회장의 기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 디카시인협회 제2차 학술 심포지움의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 디카시인협회 회장 김종회입니다. 디카시의 정체성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카시의 국내 및 세계적 확산이 그야말로 눈부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삼남 일대를 휘돌아 전국을 석권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로 그 지평을 넓혀온 디카시 창작의 열풍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성과 동시대 디지털 문화 양식에 최적화된 영상성 등의 장르적 특성이 이를 부양합니다. 일상의 예술이자 예술의 일상을 진작하는 새롭고 유용한 문해 장르, 문해 형식, 그것이 디카시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확산의 규모와 더불어 창작 환경의 내면이 더 튼실하게 다져지고 있다는 점이죠. 디카시는 이미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의 문학 용어로 등재되었고 여러 검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처의 문학 행사나 문학제에서 공모전을 개최하는가 하면 다수의 신문 및 문해지가 고정 게재란을 두고 디카시를 싣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디카시 신인상이 신설되고 좋은 디카시집 시리즈가 기획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제껏 목도할 수 없었던 새 문해 장르의 대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뒷면에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잠복해 있음을 반증합니다. 물론 여기에 문해 창작의 오랜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순간 포착의 영상과 촌철살인의 언술, 그리고 실시간 소통의 물결에 밀려 문학 본류의 심오한 가치를 놓쳐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카시는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디카시는 시가 아니다. 디카시는 디카시다. 이와 같은 언표는 바로 이 대목에 대한 경각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카시의 양적, 질적 성장과 발전은 이 운동을 추동해온 우리에게는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공유하는 즐거움과 동도의 나눔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활력 있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디카시와 더불어 눈을 들고 보다 먼 문학과 예술의 지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오늘의 인류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재앙으로 생활 형식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간접 소통의 문학 교류 또한 이 시대를 넘어서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디카시는 강력하고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문학의 길을 함께 가는 많은 분에게 또 머리맡에
작은 시집 한 권 놓아두기를 원하는 독자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디카시의 관심과 동참을 권유해 봅니다. 한국 디카시 시인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창원에서 새로운 문예 장르 디카시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제1회 학술 심포지움을 연대 이어서 이번에 디카시의 정체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2회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온라인 행사로 치를 수밖에 없지만 이 학술 모임을 통해 우리 모두 디카시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디카시를 쓰는 방법을 익히며 서로 조화롭게 연대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발표 및 토론과 준비 진행을 위해 쓰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1발표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신 오민석 교수가 디카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시고 우대식 시인과 최정란 시인 두 분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민석입니다. 디카시를 주제로 한 이런 토론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한 부분은 디카시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서 디카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시와 반시 2021년 가을에 발표한 제 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이상옥 시인이 디카시라는 신조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개념화해 온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디카시는 다양한 형태로 그 저변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한국 디카시 연구소 또 한국 디카시 시인협회 같은 조직도 만들어졌고요. 또 디카시 전문 개간지들도 생겨났을 뿐더러 전국에 걸쳐서 디카시 공모전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까지 이 디카시에 관련된 아주 좋은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의 위기 담론에 익숙해 있고 문학이 죽고 시가 죽고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시대에 문단의 어떤 한 영역에서는 디카시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아주 즐거운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문단에서 이와 같은 세미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디카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일이 참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카시의 이런 번성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한 사유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테크놀로지의 변화, 즉 기술 인프라의 변화와 문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문학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죠. 먼저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문학의 위상에 관련된 이런 사유들을 해보면 시라는 것은 오늘날 누가 봐도 문자예술, 활자예술이라는 개념으로 거의 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고대로 돌아가 보면 시라는 것은 언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음악과 뒤섞여 있었고 춤과 짬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장르 안에서 언어 따로, 음악 따로, 춤 따로 이렇게 골라낸다는 게 불가능했죠. 우리가 빵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해서 밀가루와 물과 설탕과 버터를 따로 이렇게 골라낼 수 없는 것처럼 시라는 것은 그런 일종의 혼합 장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점차 특히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의 발명, 우리가 활자 혁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 인프라의 변화와 더불어서 지금은
시라는 장르에서 음악과 춤이라는 장르가 따로 떨어져 나갔고, 물론 시에서 여전히 음악성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 그러면 우리는 주로 그냥 문자 예술, 활자 예술,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에 미국의 대중가수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대중가요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냐라는 질문들이 나왔고, 원래 시라는 것이 노래였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진 가사였다라는 시의 먼 그 추억이죠. 추억이 다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더디지만 기술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 그것을 상회해서 문학예술의 개념도 시의 개념도 사실은 항구적일 수는 없다 이거죠. 일정한 변화의 가능성들을 늘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4차 산업 이후에 이 테크놀로지의 변화의 양과 또 변화의 속도 같은 것들은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또 그 변화의 깊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찍이 예상한 발터 베냐민은 생산자로서의 그 작가라는 그 에세이에서 작가는 모방자가 아니라 생산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생산자로서의 작가에게 부여된 소명은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발터 베냐민의 대답은 생산자로서의 작가가 생산력을 극대화하려면 테크닉을 혁명화하는 거다. 테크닉을 혁명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테크닉이라는 컨셉 안에는 각각의 예술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료들, 기법들, 이런 컨셉들만이 아니라 예술을 감싸고 있는 전반적인 다른 환경들, 그죠? 테크놀로지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사실상 총망라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카시라는 이 장르 자체가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 또 디지털 카메라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서 아무나 아무 때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그 기술 혁명, 이 기술 인프라의 그 변화가 없었다면 디카시라는 이 장르 자체도 출현하지 않았겠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술 인프라의 변화와 예술의 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디카시와 관련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 문학이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 테리 이글튼 같은 연구의 이론가는 문학에 대한 영속적인 항구적인 효과를 갖는 정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학에 대한 개념은, 시에 대한 개념은 계속 바뀌는 거다. 가령 17세기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뿐만 아니라 밀턴의 신라공 같은 작품뿐만 아니라 주한단의 설교문이나 또 버년의 자서전, 또 홉주의 리바이어든, 또 클레렌턴 백작이 쓴 역사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문학에 포함됐었거든요. 17세기 독자들은 당연하게도 그걸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문학은 이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20세기, 21세기 독자들인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설교문이라든가 자서전이라든가 혹은 역사책 같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또한 당연히 문학의 범죄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나 파스칼의 철학서적들, 가령 파스칼의 팡세 같은 작품들도 당연히 문학의 범죄에 포함됐고, 17세기 프랑스의 독자들은 문학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독자들은 그런 철학서적들을 문학의 범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학에 대한 개념도 앞으로 계속 바뀔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4차 산업 이후에 기술 인프라의 변화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카시라는 장르의 출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징후이다. 그래서 이 디카시의 출연과 이 대중화 또 이 번창한 번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2가지 정도라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디카시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아마도 디카시에 대한 현재까지의 가장 큰 오해는 디카시를 전통적인 의미의 사진시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사진시는 우리가 영어로 포토 포이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카시와 사진시가 동일한 점은 뭐냐면 사진과 시를 동시에 나란히 배치하거나 아래 위로 같이 배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사진시에서 사진과 시는 따로 떼어내어도 별도의 장르로 이건 사진이고 이건 사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진에 덧붙여진 시라는 것은 길이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짧은 서정기를 써도 되고 약간 긴 분량의 내러티브를 가진 시를 써도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디카시는요, 이 디카시를 이루는 사진과 글이 따로 떨어져서는 디카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진시에서는 사진 자체가 나름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위상이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아무 때나 막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아니라 나름의 진지한 의미를 갖는 그리고 어떤 어떤 기획 안에서 선택된 그리고 때로는 전문화된 어떤 기술의 산물로서 나온 사진들 그런 것들이 주로 이용이 됐죠. 그리고 사진시에 등장하는 시도 그 사진을 떼어놓고 시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독립된 시 장르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시의 규범들을 준수한 그렇죠. 그런 그 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디카시에 등장하는 사진은 사전 기획이나 전문적인 장비나 사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옥 교수님은 즉순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우연히 목격한 피사체에서 우리가 어떤 강렬한 느낌들을 받을 때 말 그대로 즉순간적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 기획 없이 찍은 모든 사진들이 디카시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카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자 이 디카시에 사용하는 사진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과도하고 무거운 것이거나 전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디카시의 창작과 감상에 접근할 수 있는 디카시가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디카시의 어떤 성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카시에 실리는 시 역시 문자 역시 처음에 이 신조어를 만든 이상옥 교수의 개념에 의하면 5행 이내로 짧아야 됩니다. 이상옥 교수님은 5행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짧은 글쓰기라는 이 글쓰기의 새로운 추세도 사실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죠. 온라인 문화가 발달하고 SNS 문화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에서의 글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는 것이 소수의 그 전문 작가들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항상 핸드폰에 글을 쓰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특히 SNS 같은 상황에서 긴 글은 잘 읽지 않습니다. 그걸 읽을 인내심이 요즘의 독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 쓰기가 추세화되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 디카시를 개념화한 이상학 교수의 어떤 컨셉 안에서 디카시를 5행 이내로 짧게 쓰자라는 이 디카시에 대한 정의 자체가 최근에 온라인 글쓰기의 어떤 그 추세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훌륭한 예술 작품을 쓰겠다는 엄청난 그 포부가 있지 않은 한 누구나 디카시에 도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찍고 싶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한테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들을 찍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서사 능력을 구사한 전문적인 글쓰기 능력이 없더라도 짧은 분량 안에 글을 쓸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 디카시가 대중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디카시의 어떤 내적 성격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디카시가 처음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 시인들이 디카시를 뭐라 그럴까요? 약간 무시, 경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수많은 문예지에도 디카시의 어떤 꼭지들이 생겨났고 많은 전문 시인들이 디카시의 창작 대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카시의 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디카시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게 됩니다. 디카시는요, 이 두 개, 사진과 문자라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를 빼버리면 독립된 하나의 예술 장르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빼버리면 디카시가 안 되고 또 문자를 빼버리면 디카시가 안 되는 것들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로 쓰여진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봤을 때는 이것은 시다라고 이야기가 힘든 경우도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디카시의 속성이라는 거죠. 디카시에 있는 문자는 철저히 사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디카시에 쓰여 있는 문자는 그 사진과 결합할 때 사진과 매우 깊은 케미컬 인터액션을 할 때만 비로소 그 언어의 미학이 살아납니다. 디카시에 실린 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만 떼어보면 그것은 수많은 SNS상에 돌아다니는 인스타그램에 돌아다니는 흔해 빠진 사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진이 디카시에 실린 문자와 케미컬 인터액션을 일으킬 때,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전혀 새로운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전혀 새로운 미학의 영역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따로 독립된 장르를 이루지는 못하거나 혹은 그 디카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두 개가 철저하게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타자가 있을 때만 다른 디카시의 궁극적 미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것들이죠. 디카시의 이런 그 개념과 속성들을 우리가 정확히 규정하면서 디카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에 쓰는 우대시입니다. 오늘 오민석 선생님의 그 디카시를 찾아서 이런 영상과 글을 읽고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디카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디카시가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이제 학문적인 논의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어떤 변화, 기술 인프라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보면 문학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문학의 변모에 어떤 영향을 주어왔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 어떤 문학 외적 환경의 문제들이 그렇게 문학의 변화를 추동해왔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문학이라는 것도 문학이라는 개념도 지나치게 협소화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그 문학이라는 개념도 그 인프라의 변화 아니면 외부적 변화에 따라서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어떤 디카시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도 뭐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카시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진시와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진시라는 장르가 원래 있었느냐 하부 장르로서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진과 시를 콜라주해서 콜라보한 어떤 작업들을 뭐 종종 해왔던 적이 있는 걸 보면 그런 어떤
뭐 디카시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사진시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것이 디카시와 다른 것은 디카시는 완벽하게 사진과 시가 일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규정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인데, 그래서 시와 사진을 떼어냈을 때 따로 떼어냈을 때 별 의미를 갖을 수 없다. 결합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런 것에 비해서 사진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예술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디카시의 존재 근거가 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떤 이론의 확보도 더 중요할 것이고, 작가들, 그러니까 작가, 디카시 작가들, 예비 작가들에게도 충분히 어떤 미학적인 부분으로서 아까 말한 어떤 시와 사진의 비분리성,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고 이야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활성화가 사실은 대중성과 관련이 있다. SNS의 글쓰기, 또 어떤 온라인상에서 글쓰기, 이런 것들과 디카시가 속성이 맞아가는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사실 대중성입니다. 그래서 그 대중성이 이제 갑자기 급속도로 고급적인 어떤 예술성을 지향하게 될 때 갖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디카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이것이 대중의 영역에 더 다가가고 대중의 영역에 오래 머물러서 이것들이 디카시가 활성화되는 것들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고급 예술로 전이하려고 하거나 전이시키려고 하는 어떤 인위적인 상황들이 오히려 디카시를 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좀 자연스러운 어떤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의 논의를 잘 듣고 공부 많이 했고 관심을 가지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약간의 어떤 의무는 질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민석 교수님. 실효성은 최정란입니다. 디카시를 찾아서 발전 잘 들었습니다. 디카시란 새로운 장르의 출현을 테크놀로지의 변화 발전과 연결시켜 표현의 극대화의 한 지점을 짚어주신 점 공감합니다. 시는 원래 춤과 노래와 더불어 표현되는 장르라는 점, 2016년 노벨상 수상자 밥 딜런을 통해서 음유 시인의 전통을 불러 올려주신 점, 문학 장르에 대한 오랜 질문을 일깨우신 점 특히 좋았습니다. 극순간성, 일상성, 대중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주체의 영혼을 디카시의 출발점으로 설정하신 부분 밑줄 긋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 교수님께서 디카시 장르의 정체성과 출현 배경, 창작 방법, 문학적 이익까지 꼼꼼히 밝혀주셨으므로 저는 실제 디카시 창작을 지도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디카시의 이유와 기대 혹은 전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카시를 문학 예술의 향유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의 좋은 시인들이 디카시 창작에 매진하는 것이 확실히 고무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당대 기술의 총집대성이며 손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디카시 창작이니까요. 시인들은 사실 스스로 동기유발되어 적극적으로 디카시를 비롯한 문학 예술을 흠뻑 즐기는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중은 이미 디카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고 문자와 카톡을 비롯한 SNS 메시지는
짧은 문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카시의 예술적 특징을 구현하는 이미지와 문자 결합 방식에 제대로 접속한다면 누구나 이 새로운 문학 장르에 뛰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력과 통찰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상력과 통찰력은 사진이 포착한 모든 순간들을 다른 공간, 다른 시간과 연결할 것입니다. 이미지와 문자는 서로 스미고 녹아들어 원래의 이미지와 문자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결합을 이룰 것입니다. 디카시는 이미지와 문자의 결합이지만 이미지와 문자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섭니다.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낳는 생산의 의미를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술의 순간으로 승화시키는 장르입니다. 삶이 예술이다. 디카시는 이 명제에 접속시켜주는 장르입니다. 디카시는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지우거나 일상을 곧 예술이 되게 만듭니다. 예술의 소비자를 예술의 생산자, 나아가 창조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디카시는 시인과 독자,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경계를 지우거나 최소한 희미하게 만듭니다. 디카시는 대중성과 일상성을 넘어서서 패러다임의 역전, 나아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디카시의 가장 큰 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 시대에 문학의 형식과 내용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발전을 수용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문학은 삶과 더불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다른 장르로 끊임없이 변신할 겁니다. 시에서 태어난 여러 장르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디카시라는 이 시대가 낳은 새로운 문학 장르의 변화 발전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미지와 문자를 결합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이미지는 순식간에 전달됩니다. 디카시에서 시도하는 이미지와 짧은 문자의 결합은 개별 언어의 장벽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K-리터처, 문학 한류의 세계화의 파이어니어, 선구자 역할을 디카시에 기대합니다. 풍부한 한국 문학을 적재하고 난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를 세계 독자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파일럿, 도선사 그 역할을, 문학 한류의 견인차 역할을 디카시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카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실현서는 최정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모룡입니다. 디카시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디카시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발제를 하게 하셔서 한편으로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 발제는 주최 측에서 한 10분 정도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1분 정도 제 발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디카시학에 실린 제 발제 그 원고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카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포착을 하면서 곧 바로 이를 문자로 표현한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시심이 있어야 되겠죠.
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뭐 늘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시를 좋아하는, 사랑하고 읽는 우리들이 시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물이나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바로 이미지를 디지털 카메라로 포착을 하면서 동시에 그걸 시어로 몇 구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디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시심이라는 것은 꾸준히 우리 속에 누적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의식 무의식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풍경이나 사물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면서 그런 시심이 발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간의 미학입니다. 이 순간의 미학은 사실은 시도 그런 순간에 순간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내리에 박혀 있다가 그 이미지가 시로 이렇게 만들어 구성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시서기는 우리의 내리에 담긴 그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구성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디카시는 사진과 시의 그 순간적인 무매개적인 결합, 분명히 사진과 시는 언어는 서로 다른 미디어입니다. 다른 미디어인데 이것을 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겠죠. 그동안에 우리의 창작 방법은 대체로 표현이든 재현이든 주어진 것과 구성된 것의 이분법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떠올리고, 화가가 어떤 구도 속에 어떤 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그걸 화폭에서 담아내듯이 이렇게 주어진 것과 구성된 것의 이분법인데, 디카시는 이제 그것을 비문법으로 그렇게 사진과 시를 무매개적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디카시라는 장르가 새로운 장르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형식이나 기존에 있던 방법하고는 다른 어떤 표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디카시의 쟁점을 생각해 볼 때 시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와 같은 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호라티우스부터 시가 나올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동아시아에서도 시 속의 그림이라든지 그림 속의 시라든지 이런 어상론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와 이미지의 그 관련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우리의 시법의 하나의 꾸준한 전통인데, 이것이 이제 사진이라는 새로운 어떤 미디어 가운데서도 19세기의 후반에 발명된 그 사진과는 다른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적각성, 정물성, 여기에서 이제 디카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존의 시와 이미지의 문제를 바로 이 현실 속에 불러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와 사진의 관계도 유사하다는 것이죠. 사진이 불러오는 어떤 감정, 사진이 우리에게 자극하는 이 감정의 방식이 기존의 회화나 조각 이런 것과 달리 시와 음악과 훨씬 더 유사하다. 유명한 사진작가, 사진 이론가인 필립 퍼키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순간적인 이런 포착이고, 그것은 우리의 정동을 움직일 때 시와 음악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버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진은 어떤 관찰하는 자의식이 어떤
장면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흥의 방식은 굉장히 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일상의 순간 주관적인 표현이 사진으로 작동하는 사진과 어울려 작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본다면은 시와 사진의 어떤 전면은 일찍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가운데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예술 사진은 사진 작가가 그걸 예술로 형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빛의 조작을 가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기술적인 조작을 하죠. 포스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카시의 경우에 포스업의 문제, 그 기술적인 조작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디카시의 정의는 이런 그 기술적 조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진을 포착한 것을 시로 옮기는 시와 연관시키는 이런 것인데 사진과 시선의 권력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카시의 경우에는 이런 사진이 가지는 그 시선의 권력을 극복하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수전 손택은 사진이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고 오히려 그걸 소유하게 만들고 지배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뒷가시를 쓰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물에 대한 지배, 어떤 타자에 대한 지배 이런 권력의 표현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것이 디카시의 정신이 아닌가 사진을 바라보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카시라는 것은 사진을 통한 시적 포착과 언어 표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서로 다른 미디어의 이론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창작 방식은 뭐 시든 소설이든 회화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음악이든 다 이것이 미디어 간의 어떤 그 이원적인 것이었죠. 이미 주어져 있는 자연 현상과 사물을 우리가 언어로 또는 다른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원적인 것을 지금은 사진을 통해서 바로 언어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론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새로운 어떤 그 방식입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 사진이라는 것은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의 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을 그 사각형으로 잘라내는 것이죠. 그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사실은 환유죠. 쭉 사물들이 이어져 있는 환유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현실을 자르는 행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작가의 경우 정말 자기 작품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진 작가의 경우에는 자기가 찍은 사진을 줄이거나 넓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그 찍은 그대로를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에 네모 테두리를 두르는 그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더 느리거나 잘라내지 않았다는. 근데 현실을 찍을 때는 현실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사물들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사물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그 현실 세계를 잘라내어서 그것을 시로 바꾸어내는 이런 이제 자기의 마음과 동일화시키는 이런 행위는 은유죠. 그래서 이 디카시는 사진이 가진 환유와 이 은유를 가로지르는 어떤 이런 이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논의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진들은 우리의 말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거 뭐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쟁이나 재난의 경우에 아일란 쿠르디가 시리아 난민을 유럽에서 받지 않고 있을 때 지중해 연안에 터키 연안에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이렇게 아이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재난의 문제는 사진 그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자, 이런 사진들은 많죠. 그래서 브레이트도 전쟁 교본에서 그런 사진들을 자기 피난처에서 오려내고 그 옆에다 자기가 글을 쓰고 이랬는데 이건 디카시는 아닙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만난 사진에서 거기에서 상당한 어떤 시적인 감흥을 이끌어낸 것이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피난 온 그 겨우 살아남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보니까 아이는 죽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브레이트는 정언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 가운데 비르케나우라는 그 수용소에서 존드 코만도라는 자기들이 유태인들을 수용 가스실에 보내고 그걸 불태우고 하는 이 작업반이 있습니다. 작업반에게 폴란드 레지스탕스가 카메라를 원래 44년 약간 그 전쟁 말기에 느슨해진 기간에 카메라를 전달해서 4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 2장은 잘 보이지 않는데 2장은 시신들을 불태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사진은 정말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입니다. 이런 사진을 두고 우리가 그 옆에 시를 써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르주 디디 이베르만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이 나즐로 네메스 감독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러나 영화가 저 사진 한 장에도 육박을 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필립 밀러 같은 사람이 이 정언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고 이 영화에 대해서 조르주 디디 이베르만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라는 이런 평론서를 얇은 평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그 전면이 넓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면을 저는 최근에 박노해의 그 걷는 독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박노해는 사진을 찍고 시를 쓰고 방랑을 하고 보행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땅에 대한 의뢰를 행하는 그런 과정을 쭉 해오면서 그것을 그때그때 사진과 시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박노해의 이 걷는 독서는 대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카시에 가깝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포리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디카시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디카시에 가까운 그런 것이 박노해의 걷는 독서였습니다. 가령 제일 앞에 보면은 이 사진을 두고 고요히 가을은 고요히 해살은 고요히 내 안으로 고요히 걸어오는 것들 마치 그런 이미지죠.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은유로 만들어 봅니다. 사진은 환유인데 이런 시어를 통해서 이 환유와 은유가 만나는 거죠. 자, 이런 장면. 두 번째 거는 한 생에 더 높은 서운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건 좀, 아포리즘적인데, 그래도, 바로 이 설산을 두고, 히말라야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꽃 한 송이를 두고, 내 작은 글씨가 꽃이었으면 좋겠다. 네 가슴에 심겨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노해는 이런 그 사진에 대해서 이 소란한 세계의 한 구석에 내 영혼이 오롯이 앉을 수 있는 오래되고 아늑한 의자 하나, 잠깐 생각에 잠기는 그 순간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는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런 그 사진에서는 나에게만 다르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내 목소리다. 나는 나 자신에게 늘 착각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은 함께 앞을 보며 걸어가요. 함께하는 혼자로 빛나는 길을 걸어올래. 물론 이렇게 박노해는 어떤 방랑과 대지에 대한 의뢰 그러면서 이런 것을 사진을 찍고 바로 거기에 그 언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자, 이런 것인데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메모를 해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해의 걷는 독서는 우리가 말하는 뒷가시의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뒷가시는 그 바깥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잘라내서 그 바깥은 한유인데 이것을 시어를 통해서 시적인 은유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런 이제 이 두 미디어가 무매개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뒷가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뒷가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 결론은 아닙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뒷가시는 소멸하는 순간을 지속하려는 우리의 생명의지와 연관되고 우리가 우리의 오늘날 삶이 자본주의화되고 도시화된 이 삶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 추상화되는 삶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뒷가시의 영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연 연기와 먼지로 덮인 세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맑고 밝은 마음의 눈을 열고자 하는 게 뒷가시다. 그러니까 수잔 존택이 말하는 어떤 시선의 권력이 아니다. 이 소통이고 감흥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단지 보는 시선의 권력이 아니라 우발적인 시적 순간들을 포획하여 지속의 순간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일상이나 순간을 지속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순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뒷가시입니다. 뒷가시의 대상은 자연 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자연 사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 오히려 도시의 후미진 뒷골목이나 쓰레기로 가득한 시궁창도 우리 뒷가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감각을 지닌 시인을 충격하고 감흥하는 현실이면 모두 뒷가시로 발현할 수 있습니다. 유희적인 소품성을 넘어서야 되고 감성을 회복하는 시대 전환의 운동으로 이게 뒷가시가 발전해야 됩니다. 환경오염, 기후위기, 우리 팬데믹의 현실에서 감흥의 정치학을 이루고 공존의 미학을 창출하는 데 뒷가시가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술의 유혹, 기술적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미나란 감각으로 생명현상을 포착하는 눈의 지각을 회복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 뒷가시 서기가 되어야 되겠고 뒷가시라는 새로운 장르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시 쓰는 박혜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2회 뒷가시 학술 심포지엄 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 발제를 해주신 구모령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모령 선생님의 발제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사실은 덧붙일 만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워낙 잘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 뛰어난 발제문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것을 어떤 내용을 덧붙인다 이런 거보다는 좀 보조적인 어떤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존 버거의 말을 인용하셔서 사진은 빛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면서 하나 좀 더 보조적으로 덧붙이자면 뒷가시가 출연하고 나서 뒷가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순간적인 발견과 또 어떤 추측의 중재를 얻어서 진행하는 어떤 예술의 한 장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카시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빛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사진을 좀 더 어떤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아주 단순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시적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어떤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상호보완적 개념에서 본다면 사진은 조작할 수 없지만 사진은 좀 더 어떻게 좀 더 예술적으로나 좀 더 부드럽거나 이런 이미지를 조작할 수 없지만 그와 보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시적 어떤 보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진은 단순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어떤 문장은 사실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 사진 한 컷에 있는 어떤 그 이미지를 굳이 어떤 살린다기보다 그 이미지와 어떤 동등하게 동형적 개념으로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문장을 굉장히 다듬고 또 어떤 때는 그 빼기도 하고 또는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굉장히 함축적인 어떤 그런 문장들을 넣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추측의 그 중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측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전후가 다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은 우리가 보통 과거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찍는 순간부터 그 사진은 과거가 되는 형태니까 과거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내고 그 어떤 사진에 나온 어떤 현상을 추측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쓴다는 개념은 과거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미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가 될 수 있는 한 장면을 찍어놓고 그것을 다시 어떤 미래적인 어떤 형태의 글을 써서 덧붙이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형태가 어떻게 해서 발현되게 되었는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디카시라는 장르가 장르를 굳이 이건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로서의 디카시라는 어떤 개념은 대중성에 묶어두려 했다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이 좀 강하게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진이 보여주는 어떤 그 광학적인 어떤 예술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좀 다루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디지털 어떤 혁명에 따라서 디카시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이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누구나 단순하게 이 사진을 찍어서 글을 덧붙일 수 있는 이런 형태니까 좀 대중적인 끝까지 어떻게 보면 대중성에 좀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전문가들만의 어떤 그런 공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장르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계기나 기회를 열어주는 어떤 측면에서의 대중성에 좀 대중성으로 견고해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좀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 디카시를 청탁받았을 때 그 사진을 그 흑백으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칼라에서 흑백으로 바꿔서 이제 보냈더니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맨 처음 찍었을 때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여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왜 굳이 그래야 될까? 사진이 좀 더 시와 이렇게 어떤 견주어서 좀 예술적으로 보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일종의 어떤 전문적인 특권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중성으로서의 좀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질서 또는 규칙 같은 거였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보통 디카시를 찍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시를 쓰고 하는데 보통 이것은 그 사진 디카시에 사용되는 사진은 대부분 이 기존의 어떤 사진들 이 사진 기존의 사진의 어떤 발명은 고발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벌어지는 이 어떤 뭐 사실 이 사진은 전쟁의 기록물로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고발적 측면으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디카시는 어떤 뭐 상상하는 도구의 개념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사진을 찍을 때 사진으로서의 완벽한 사진을 찍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쭉 그동안 이게 그 디카시들을 보고 또 저도 몇 편을 써보고 하니까 완벽한 사진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상호보완적인 그런 시적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남겨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완벽한 사진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을 상상하는 개념 또는 그 이전을 상상하는 일. 그래서 그 상상하는 어떤 그 위치에다가 어떤 뭐 문장을 넣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디카시라는 장르는 상상하는 상상의 장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빌린 그 예술이란 장르였죠. 그러니까 뭐 도구를 빌린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사진뿐만 아니라 어떤 비디오 아트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디카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은 이 디카시를 찍기 위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은 어떤 이제 뭐 도구의 개념을 사실은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필수 품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구를 넘어서는 어떤 필수 품목적인 것이니까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장르. 그러니까 아주 공통의 장르가 사실은 하나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이와 유사한 어떤 그 예술의 체계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별로 사실은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낙서를 무슨 예술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아주 미완의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하는 어떤 우리가 그 하이쿠라든가 이런 장르의 어떤 예술적인 장르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나오긴 하는데 디카시라는 장르 사진 한 장과 거기에 들어간 어떤 이런 몇 줄의 문장을 통해서 시를 첨부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그 장르는 사실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냥 아마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한국의 문화, K-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 굉장한 어떤 성장 중에 있고 또 확산 중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한국의 어떤 K-팝을 어쩌면 능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새로운 장르, 예술의 장르가 탄생하지 않겠는가, 이미 탄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사실은 즐거운 일이죠. 즐겁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술의 장르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널리 퍼지고 전 세계화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먼저 이런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무령 선생님의 발제에 제가 누가 되지는 않았는가 반성도 좀 하긴 합니다.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오은기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네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의 디카시 심포지엄도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으니 무슨 얘기를 달리 할까요? 구모령 선생님이 쓴 디카시라는 장르라는 글을 잘 읽었습니다. 제목처럼 이 글은 디카시를 장르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를 위해 디카시에 대한 장르적 표지를 다음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현의 역사, 두 번째, 예술과 기술, 세 번째, 이미지 학문, 네 번째, 사진과 시가 그것입니다. 디카시가 디카로 찍은 사진 이미지와 언어 표현으로 이루어진 장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네 가지 표지는 디카시라는 장르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말만 따나 네 가지 표지들을 이 짧은 글에서 다루기는 힘듭니다. 저 또한 이 글을 연구노트 삼아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질의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디카시를 들여다보는 문제입니다. 디카시는 시감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사물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그것을 사진 이미지로 제시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결정적 순간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순간을 과연 사진 한 장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느냐는 점이겠지요. 글쓴이는 사진을 찍는 이의 대상에 대한 은유의 의도는 잘려나간 사물의 연속성 탓에 번번이 좌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디카시는 수사학적으로 환희와 은유를 가로지르는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디카시 자체가 지닌 시학적 한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시와는 다른 디카시만의 독특성, 곧 장처로 봐야 할까요? 한편으로 글쓴이는 디카시의 가능성이 기술혁명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의 장점은 아무래도 쌍방향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탈문자 시대의 예술이라는 말에 걸맞게 디카시는 사진 이미지와 문자를 활용하여 독자와 소통하는 문학 장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언어적인 코드, 곧 문자 텍스트와 초언어적인 코드, 사진이나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의 협업 관계가 유지되면서 문자 텍스트의 개념에 기반한 기술적 상상이 활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 디카시는 사진 이미지와 언어 표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밖에 다른 미디어 양식, 곧 영화나 TV, 애니메이션과 연계하여 디카시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디카시의 미디어 활용 폭이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는 데서 일종의 지면 평면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 과정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사진 이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는 사진 이미지의 힘을 강조한 것이지요. 실제로 발표된 디카시를 보면 강렬한 사진 이미지로 해서 언어 표현이 무색해지는 작품이 덜어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가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 곧 어둠의 핵심이 된다면 그에 덧붙은 언어 표현은 최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카시가 시가 되려면 언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시는 불가능하니까요. 디카시인들 가운데는 전문적인 기술로 사진을 찍어 이미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전문성이 살아있는 사진 이미지와 전문성이 살아있는 언어 표현으로 조합된 시를 디카시의 궁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 토론을 맡은 한국 디카시 시인협회 부설 국경없는 디카시 시인회 대표 이상욱입니다. 지난해 한국 디카시 시인협회 제1차 디카시 학술 심포지엄에 이어 올해 제2차 디카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디카시의 정체성과 미래입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의 양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종회 회장께서 기조발제로 디카시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조발제에서 김종회 회장님은 디카시는 시가 아니다, 디카시는 디카시다라는 역설적 명제를 제시하면서 디카시가 순간 포착과 촌철 살인의 언술로 실시간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디카시의 정체성 추구가 자칫 문학이 지닌 심원한 깊이를 혹여나 방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표해 주셨습니다.
이번 디카시 학술 심포지엄에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두 분의 실용가께서 발제를 해 주신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모룡 교수님은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현실을 네모로 오려온 현실의 한유라는 것인데, 즉 디카로 현실의 한유를 영상으로 가져와서 은유라는 언술, 그러니까 디카시는 수사학적으로 한유와 은유를 가로지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디카시의 정체성을 매우 예리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반 문자시가 주어진 것과 구성되어진 것의 이분법의 창작 과정을 드러내는 것에 비해서 디카시는 비이분법적으로 사진과 시적, 언술의 순간적, 무매개적 결합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장르, 새로운 양식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역시 지적하신 것입니다. 구모룡 교수님이 지적한 은유와 한유를 가로지르는 것, 비이분법적 무매개적 결합이라는 사진과 언술의 텍스트성은 일반 문자시와 차별화된 디카시의 미어식을 실론적으로 밝힌 아주 귀중한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오민석 교수님께서는 문학에 대한 객관적, 정념적 혹은 기술적 정의는 사회의 지배 가치 체계 그리고 기술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달라진다고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그 정의는 항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하고 또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영상 시대에 디카시를 일종의 시와 영상의 자연스러운 장르적 서민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와 반시의 오 교수님께서 디카시를 찾아서라는 글을 발표하신 바 있는데, 그 글을 제가 먼저 읽고 정말 디카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실론적으로 규명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오 교수님께 카톡으로 제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그간 디카시에 대해서 제대로 은밀한 의미의 정의를 알지 못했는데 시와 반시에 디카시를 찾아서라는 글을 쓰면서 본격적인 어떤 디카시에 대한 탐색을 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와 반시에 발표된 그 글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제하신 그 중에는 포토포엠 혹은 사진시와 디카시를 오해하거나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짙은데, 그것을 실론적으로 아주 말끔하게 이제 정리하고 규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오민석, 구모룡 두 실론가께서 디카시의 정체성을 아주 실론적으로 제대로 밝혀주신 것은 이번 학술 심포지엄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대식, 박혜람, 최정난 세 분의 시인들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것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디카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디카시를 제대로 알고 디카시에 접근하고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분께서는 디카시를 창작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디카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창작 대열에 합류해 주실 것입니다. 세 분 시인들과 같은 이런 우리 시단에 신뢰를 받는 시인들이 대거 디카시를 창작하고 또 디카시를 본격 장르로 수용해서 우리 시단의 새로운 어떤 그런 시의 지평을 열어준다면, 발제에서 김종회 교수님께서 디카시는 시가 아니고 디카시는 디카시다 라는 이런 역설적 맹제도 충분히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디카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디카시의 미래는 더욱 밝아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